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가, 주머니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결심했습니다. 지금 가야 했어요. 어머니의 산소는 고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족 묘지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가족 묘지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더 각별히 아끼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작은 소리로 인사한 후 묘비 오른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8번째 돌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거기에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쇠를 넣어봤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아,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구나. 마지막까지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비가 내리는 2023년 문경의 오후, 아버지 윤태석의 발인을 마친 후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처럼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채 비에 젖은 마당을 걸으며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고택의 대청마루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음식을 나르고 누군가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바쁜 와중에 변호사 한 명이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족 여러분, 고인의 유언장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유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첫째, 오빠 지우는 건설회사 임원이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최근 들어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아내 서연은 항상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둘째, 오빠 지성은 투자회사 이사였습니다. 그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의 아내 미영은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막내 지원이에요. 15년 전 뉴욕 유학 중에 아버지의 치매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봐왔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인 도예를 배우며 아버지의 공방도 지켜왔죠. 자, 이제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가 서류를 꺼내자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첫째, 아들 윤지훈 씨에게는 현금 30억 원을 상속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30억이라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윤지성 씨에게도 현금 30억 원을 상속합니다. 지성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미영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막내딸 윤지원 씨에게는 온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도자기 물레를 상속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물레? 도자기 물레라고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집안의 가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제가 받는 건 낡은 물레 하나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실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고인의 공증된 유언장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마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훈 오빠가 기침을 했어요. 지원아, 너도 알다시피 내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야. 이 돈이 정말 필요해. 지성 오빠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도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아. 아버지가 우리 상황을 아셨을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도 버거워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톡톡 쳤어요. 지원아, 물레라도 받은 게 어디야? 재산이 없는 줄 알았잖아. 미영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 만들 수 있잖아. 팔리지 않는 도자기지만 마음이 찢어졌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가 팔리지 않는다고요? 제 작품들은 소규모 전시회에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의 물레를 두 팔로 안아 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레는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요.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흐느끼며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레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낡고 오래된 물레였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흐르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얼룩진 흙 자국들이 보였어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도자기가 깨져도 버리지 마라. 깨진 곳에 금을 입히면 더 아름다워진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킨츠기. 일본에서 유래된 이 기술은 깨진 도자기의 균열을 금이나 은으로 복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기법을 한국 전통 도예에 접목시키는 평생을 바치셨죠. 균열된 곳에 금을 입힌다. 중얼거리며 물레를 어루만졌습니다. 방 밖에서는 오빠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저에게는 물레만 남기셨을까요? 15년 동안의 희생과 정성이 고작 낡은 물레 하나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손가락으로 물레의 나무 표면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레의 바닥이 유독 두껍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물레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균열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레에는 어쩌면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제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더 있으셨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금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물레 앞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뉴욕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도자기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뉴욕 예술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던 시절, 저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제 작품에 찬사를 보냈고, 동기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인으로서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제 도자기는 특별했으니까요. 윤지원,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제 지도교수 마이클 베이커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날개를 단 듯 더 높이 날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국제도예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메일함을 열자마자 Congratulations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등이라고? 믿을 수 없어.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춤을 췄어요. 고지어 맨해튼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 메일까지 받았죠.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병원에 계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래. 아직은 가벼운 증상이지만 점점 심해질 거라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인하고 건강했는데 치매라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가 널 자꾸 찾으신다. 내 이름만 계속 부르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뿐이었죠. 문득 고향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프세요. 베이커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포기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지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 필요로 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이 보였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꿈을 접는 건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늘 묵묵히 가업을 지키며 도예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 그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고택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공방에 앉아 룰레를 돌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멍해 보였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빛이 밝아졌어요. 지원아, 왔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함께 아침을 먹은 후 공방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도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흙은 살아있는 거야. 내 손끝에서 생명을 얻지. 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철학이었어요. 뉴욕에서 배운 현대적 기법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영혼에 가까웠죠. 특히 킨츠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이 기술은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복원하는 방식이었죠. 지원아, 보통 사람들은 도자기가 깨지면 버려. 하지만 진정한 도예가는 깨진 곳에 더 아름다운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알지. 아버지는 깨진 도자기를 고치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끝에서 균열은 금빛강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상처가 빛나는 훈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가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누구지? 아, 우리 집에 온 손님인가?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원이에요. 딸이요. 아버지의 눈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명절에만 오빠들이 찾아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죠. 이런 시골에서 뭘 하고 있니? 뉴욕으로 돌아가지 그래? 지훈 오빠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지성 오빠는 제 작품을 들여다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런 거 요즘 누가 사? 팔리기나 해? 숨이 막혔습니다. 뉴욕에서는 인정받던 제 작품이 여기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익히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특히 킨츠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저는 더 간절히 도자기에 매달렸어요. 마치 도자기를 통해 아버지의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요. 아버지의 7번째 생신을 앞두고 특별한 닭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던 백자에 금빛 균열을 넣어 완성했어요. 손끝이 베이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작업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선물을 건네자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닭이 세트를 만지셨습니다. 내 딸, 우리 지원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기억하신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중얼거리셨습니다. 넌 내가 가장. 그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듯이 그의 정신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버지, 뭐가 가장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말이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기침 소리로 시작되던 하루가 이제는 정막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물레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전부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물레의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목재의 매끄러운 감촉이 15년 동안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만 남기신 거예요, 아버지? 중얼거리며 물레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제가 항상 보던 물레였지만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물레의 바닥이 유독 두꺼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물레를 뒤집어 보니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보았어요.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겨진 공간 안에는 열쇠 하나와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내 진짜 마음이 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요. 그때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른 열쇠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어요. 지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은행에서 12억을 대출받으셨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이라고요? 12억이나?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너랑 아버지가 같이 살았잖아. 그 큰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를 리가 없지.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오빠, 난 정말 몰라요. 아버지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런 큰 돈을 빌리셨다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훈 오빠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지성이랑 같이 와서 아버지 서재랑 공방을 정리할 거야.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오빠들이 아버지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빠들은 약속대로 왔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낡은 책들 다 버려도 돼? 지성. 오빠가 아버지의 소중한 도예 관련 서적들을 한꺼번에 상자에 던져 넣었어요.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소리쳤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마치 쓰레기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공방에서는 더 심했어요. 이런 깨진 도자기들은 뭐하러 보관해? 다 버려. 지훈 오빠가 말했어요.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연구하시던 작품들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쓰레기 봉투에 아버지의 작품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때 지성 오빠가 제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든 닭이 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금이 간 도자기를 왜 이렇게 보관해? 숨이 막혔어요. 그건 제가 아버지 생신 때 만든 특별한 선물이에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지성 오빠는 피식 웃으며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리치며 봉투에서 닭이 세트를 구해냈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들이 떠난 후 집은 더 황폐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도둑이 들어 모든 것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가 주머니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결심했습니다. 지금 가야 했어요. 어머니의 산소는 고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족 묘지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가족 묘지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더 각별히 아끼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작은 소리로 인사한 후 묘비 오른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어요. 하나, 둘, 셋, 8번째 돌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거기에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쇠를 넣어봤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아,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구나. 마지막까지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며 우리 가문의 진정한 도의 기술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내 오빠들은 어릴 때부터 도예에 관심이 없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내 손끝에서 흙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단다. 뉴욕에서의 꿈을 포기하고 아픈 나를 위해 돌아온 너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했단다. 이 서류들은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의 증서들이다. 모두 내 이름으로 해놓았어. 부동산, 주식, 그리고 비밀 계좌들. 총 140억이 넘는 금액이다. 오빠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지훈이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성이가 투자에 실패했을 때 모두 내가 몰래 도와주었지.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욕심을 부렸고 너를 늘 무시했다. 내가 만든 도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상자 안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 도예 기법 노트도 있다. 3대째 내려온 비법이지. 이제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내가 만든 닭이 세트로 차를 마실 때 나는 가장 행복했단다. 그 순간만큼은 내 병도 잊을 수 있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부동산 증서, 주식 증명서, 비밀 계좌 번호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가 있었어요. 윤씨 가문 도의 비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제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물레만 상속받았는지.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 만에 용기를 내어 찾아온 금융
신탁회사였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지원님 맞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명함에는 김도현 신탁관리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따라오시죠. 김도현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윤태성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어요. 3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셨거든요.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깨진 도자기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금손을 가졌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 선생님, 이 서류들을 보세요. 모든 자산이 법적으로 선생님에게만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이 펼쳐 보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부동산 증서, 주식, 예금 통장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아버지의 편지대로 140억이 넘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은 이미 상속을 받았는데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도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생전 증여였습니다. 윤태성 님이 오래전에 각각 30억씩 주신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전체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내 딸이 15년간 나를 돌봐주었다. 그 희생에 대가를 치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도현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아버님께서 특별히 남기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반지였어요. 자세히 보니 반지 안쪽에 깨어짐이 아름다움이 되는 순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킨츠기의 철학이었어요. 며칠 후 고택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급하게 팔아치우려는 것 같았어요. 김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조언했어요. 오빠분들이 알면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대로 투자회사 이름으로 고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집이 누구에게 팔렸는지 모른 채 돈만 챙겨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텅 빈 공방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아버지의 비밀 노트를 꺼내 하나씩 연구했습니다. 3대째 내려온 도의 비법은 놀라웠어요. 특히 킨츠기에 대한 특별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식과는 다른 우리 가문만의 독특한 금 입히기 방식이었죠. 밤낮으로 연구하고 작업했어요. 잠을 줄이고 식사도 거르며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뉴욕에서 배운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어요. 3개월 후 고택의 안채를 개조해 금빛 균열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름에는 킨츠기의 철학과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균열이 있어도 그것을 금으로 채우면 더 아름다워진다는 메시지였죠. 첫 전시회를 준비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노트에서
발견한 특별한 기법들을 적용한 작품들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클 베이커 교수님? 놀라서 물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 드디어 찾았어. 뉴욕에서 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뉴욕 시절 제 지도교수였던 그는 제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놀라운데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성의 완벽한 조화야. 뉴욕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야 해. 그의 말대로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작품 대부분이 팔렸어요. 특히 금으로 복원한 깨진 도자기 시리즈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는데 깨져서 버리려고 했어요.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가보 복원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복원해주는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깨진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고객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죠. 공방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뉴욕, 파리, 도쿄 모두 제 작품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메일이 왔어요. 지훈 오빠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정은 빨랐어요. 익명으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투자에 실패한 지성 오빠도 도와주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디어 제 길을 찾았어요. 공방에 앉아 룰레를 돌리는 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같은 손동작, 같은 집중력. 15년간 아버지 곁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킨츠기 기법을 적용한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균열에 금을 입히는 한국 작가라는 타이틀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깨진 도자기를 가져왔을 때였어요. 그들의 슬픔, 아픔, 그리고 희망. 모든 이야기가 금빛 균열 속에 담겼습니다. 도자기처럼 우리 인생도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균열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더 아름다워질 수 있죠.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깨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아버지의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 작품에는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깨어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새 금빛 균열 공방은 단순한 도예 공방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치유의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물레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균열 속에서 빛나는 금빛처럼 제 인생도 이제 반짝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금빛 균열 공방에 두 번째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첫 전시회의 성공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죠. 전시회 개막 하루 전 모든 작품을 배치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이런 곳에서 전시회를 하다니. 고개를 돌려보니 지훈 오빠와 지성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오빠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오빠가 천천히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벽에 걸린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성 오빠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지성 오빠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빠들이 제 작품을 보러 왔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여전히 팔리지 않는 도자기라고 무시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이런 곳에 누가 투자한 거야? 지훈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서연 언니와 미영 언니도 갤러리로 들어왔어요. 둘 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특히 서연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원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서연 언니의 말투는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시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작품이 정말 예쁘네. 미영 언니가 말했어요. 얼마에 팔려? 비싸겠다. 오빠들과 새언니들 앞에서 갑자기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처럼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작품은 이미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더 높은 가격대를 기대하고 있죠. 네 사람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지훈 오빠의 눈이 커졌고 지성 오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5천만 원이라고? 지훈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도자기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이건 그냥 도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3대 전통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예술 작품이죠.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훈 오빠는 말문이 막힌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오빠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해외 콜렉터들이 제 작품을 보고 열광하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돌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성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내 작품을 무시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지훈 오빠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누군가 익명으로 투자해줬어. 덕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었지. 놀란 척했어요. 정말요?
누구였을까요? 지훈 오빠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대언이? 침묵했어요. 미소만 지었죠. 그 순간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원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내가 보내준 거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오빠. 지훈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정말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성 오빠도 가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남매가 오랜만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금빛 균열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국제 도예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와 킨츠기 기법을 배우러 왔어요. 오빠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건설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때때로 제 공방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도와주었어요. 지성 오빠는 투자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새언니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가족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실에 가득 모인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시범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킨츠기의 핵심은 단순히 깨진 것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균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킨츠기는 단순한 도예의 기법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균열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교실 뒤쪽에서 오빠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제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훈 오빠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지성 오빠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빠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녹차였습니다. 지원아, 내가 자랑스러워. 지훈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산소를 찾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닭이 세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깨졌다가 금으로 복원한 특별한 닭이 세트였죠. 산소 앞에 앉아 차를 우렸어요. 향기로운 차 향이 퍼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에게 준 상처와 균열까지도 모두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훈 오빠와 지성 오빠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우리 세 남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금빛으로 물든 하늘이 마치 거대한 킨츠기 작품 같았습니다. 균열이 있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균열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공방으로 돌아와
룰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그 물레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손을 흙에 담그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도자기처럼 깨지고 갈라질 수 있지만 그 균열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 아래서 흙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갔어요. 마치 저의 인생처럼 온갖 상처와 아픔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금을 입힌 균열이 어떤 의미인지.